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한밤중 열쇠를 잃어버린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창문을 넘어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창틀을 넘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5년 동안 전신마비로 꼼짝없이 누워만 있던 아내, 그가 극진히 보살피던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5년 동안 굳게 묻혀있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며 그 집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초여름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는 닫힌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익숙한 집 앞에서 망연자실 서 있는 한 남자의 마음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민준, 나이는 40이었습니다. 다부진 체격에 세상 풍파를 겪은 듯한 얼굴을 한 그의 손에는 방금 어디선가 떨어뜨린 열쇠 꾸러미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내의 약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의 아내 서연은 5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아름답고 손재주 좋던 아내는 이제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끊어질 듯한 숨소리와 함께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민준 씨. 민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내를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지난 5년간 그는 그 약속을 지켰지만 그가 느끼는 지독한 고독의 깊이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의 바람소리와 아내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인생의 절반이 흘러갔음을 알리는 듯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 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약국에 들렀던 민주는 집에 열쇠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함께 살며 아내를 돌봐주시는 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그는 다급한 마음에 뒤편 창문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열쇠를 잊었을 때 종종 이용하던 창문이었습니다. 쇠창살에 손을 얹는 순간 심장이 불길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 아래 아내의 침대 곁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어머니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를 소스라치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잠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 당신이 얌전히 있기만 하면 내가 당신도 이 집도 다 책임져 줄게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신마비로 누워만 있는 아내에게 낯선 남자가 몸을 숙여 그런 은밀한 말을 건네고 있다니 그는 창문 틈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가 흰 의사 가운을 입은 채 아내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서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고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3개월 전 아내의 재활을 위해 자신이 직접 고용한 재활치료 클리닉의 권원장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저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여인이 이제 다른 남자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창틀을 붙잡은 손은 굳어버렸고 온몸이 마비된 듯 했습니다.
배신감, 안타까움,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오해가 아니라 잔인한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원장님,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바람처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쉿. 그냥 긴장을 풀어주려는 것뿐인데 누가 알겠어요? 죄를 감추는데 익숙한 자의 능글맞은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심장을 누군가 움켜쥐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다 발을 헛디뎌 처마 밑으로 떨어졌고 손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긴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로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 그권 원장님 참 좋은 분이더라. 그분 덕에 서연이 팔다리 굳는 게 많이 나아졌어. 네가 일하러 가면 그분이 오시니 나도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을 듣고 네, 저도 그분 믿어요라며 웃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모든 소리가 멎은 듯 고요했고 기와장에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권 원장은 이미 뒷문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내가 강요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을 배신한 것인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당신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방금 권 원장님 다녀가셨나? 그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사지 좀 해주고 가셨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에 남아있는 오일 냄새와 유난히 젖어있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툇마루에 앉아 담배 반 갑을 태웠습니다. 방 안의 서연은 쥐죽은 듯 조용했고 마당의 빗물은 흙탕물이 되어 고여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막지 않게 흐려져 버린 자신의 마음처럼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 여자가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서연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방금 그가 목격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어둠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밑이 퀭했습니다. 어젯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녀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는 흰죽 끓는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는 말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넋나간 사람처럼 그러고 있니? 서연이랑 싸우기라도 한 게냐?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는 툇마루로 나가 아내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발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힘없는 팔이 베개 옆에 놓여 있었고 그가 보이자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일찍 출근해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잠깐 들렀다 오려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돌아섰지만 눈에는 미처 떨치지 못한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주는 방구석에 놓인 권 원장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가 급하게 나갔는데 왜 가방을 두고 갔을까? 그는 가방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약병 몇 개와 장갑, 그리고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치자 내일 저녁 늘 하던 대로라는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라는 두 글자가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그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언가 더 확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서연이 누워있는 베개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딱딱한 물체가 닿았습니다. 그의 것도 아내의 것도 아닌 낯선 휴대전화였습니다. 유심칩도 없는 작은 구형 모델이었지만 와이파이 연결 표시는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열지 않은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가 늦게 와서 괜찮았어요? 큐. 발신인 큐 권 원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잠든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혔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치료와 관련된 일일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제자리에 두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내내 그는 정신이 멍했습니다. 드릴 소리, 쇠파이프 부딪히는 소리도 머릿속을 울리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일찍 퇴근하는 척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 가고 없었고 방에는 서연 혼자였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괜찮아요. 내일은 오지 마세요. 민준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간절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 스피커를 통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내 말대로 해요.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돼. 민준이 문을 확 열자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이불 밑으로 휴대전화를 감췄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랑 통화했어요. 민주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시장에 계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문 채 남편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억지로 참는 분노에 손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서연은 고개를 돌렸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니요, 숨기는 거 없어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어젯밤에 다 봤어. 이제 뭐라고 변명할 거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굳게 닫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다 본 거예요? 그래, 다 봤어. 하지만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권 원장님은 그냥. 민준이 이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긴장을 풀어준 거라고? 서연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당신 배신한 거 아니에요. 난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5년 동안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서 더 이상 여자도 아닌 기분 당신이 알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권 원장님이 물리치료로 신경을 회복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무서웠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알면 내가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할까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분노를 천천히 녹이고 그 자리를 안타까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앙상하고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내 남편이잖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당신이 창피해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모든 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서거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약한 아내에 대한 연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홀로 감당할 만큼 절망 속에 외롭게 내버려둔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권 원장이었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받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민주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권 원장의 능글맞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러서 근육반사신경 좀 다시 체크할게요. 저번처럼 준비해둬요. 민주는 휴대전화를 꽉 쥔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또 끊겼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끊는 바로 그 순간 대문 밖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안에는 권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입은 한 문장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날 오후 하늘은 불타는 듯 붉었습니다. 민주는 마당에 앉아 타담한 담배를 손에 쥔 채 집 앞 작은 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권 원장의 목소리가 도끼 어린 바람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방 안에서 어머니 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다 식겠다. 그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먼저 드세요. 전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는 서연의 방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온종일 눈물이 마르도록 온 뒤 창백한 얼굴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권 원장과의 연락을 끊은 후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아내가 가여웠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질투심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도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희미한 향,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쉰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권 원장이요. 민주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남았소? 내 생각엔 당신이 좀 진정해야 할 것 같군. 어제 일은 내가 넘어갈 수 있지만 만약 당신이 서연 씨 치료를 막는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지금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전화기 저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냥 충고하는 것뿐이야. 당신 아내의 치료 기록이 내 손에 있다는 거 알고 있나? 만약 내가 실수로 치료 과정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유출이라도 한다면 사람들 말이 과연 누굴 믿을까? 헌신적인 의사일까? 아니면 의처증에 눈먼 남편일까? 민준의 피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씩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라도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요. 어디 한번 해보시지. 권 원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아, 그리고 자네 어머니에게도 전해주게. 몇 년 전에 그분이 서명한 차용증을 내가 아직 가지고 있거든. 원한다면 경찰서에
영수증을 보내줄 수도 있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민주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오래된 빚까지 쥐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5년 전 서연이 막 사고를 당했을 때 집안은 병원비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지인에게서 급전을 빌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 재활 클리닉을 개원한 권 원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차용증이라 그는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전에 권 원장한테 돈 빌리신 적 있으세요? 박 여사는 잠이 덜 깬 얼굴로 앉으며 말했습니다. 있긴 한데 아주 오래전 일이야. 그때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라며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니?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걸로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박 여사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그 인간이 그렇게 악랄한 놈이었어. 나는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주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사를 쉬고 권 원장의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개인 사정으로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근처 가게 주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제 보니 그 양반이 누구를 차에 태워 집으로 가던데 댁에 식구 같던데.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누구요? 저희 집 누구를요? 가게 주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잘은 모르겠고 갈색 옷 입은 단발머리 여자였어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갈색 옷은 어머니 박 여사가 즐겨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는 곧장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잠든 듯 누워 있었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급하게 쓴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권 원장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걱정 마라. 글씨는 떨리고 있었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머리에 찬물을 뒤집어 쓴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권 원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회색빛 빌라 앞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권 원장, 우리 어머니 어디 있소? 아무 대답이 없자 그는 옆문으로 돌아가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어두웠고 거실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이 나는 찻잔과 의자에 걸쳐진 익숙한 갈색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권 원장이 태연한 얼굴로 담배를 문 채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소란이야? 우리 어머니 어디 있어? 그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방금 돌아가셨어. 그냥 차용증 찢어달라고 부탁하러 오셨더군. 안타깝지만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라서. 민주는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 원하는 게 뭐야? 권 원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지키지 못한 것, 바로 자네 아내지. 그 말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날려 그를 쓰러뜨렸지만 권 원장은 곧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가 죽으면 그 기록들은 바로 언론사로 보내질 거야. 그때가 되면 자네 아내의 명예는 뭐가 되겠나? 민주는 주먹을 쥔 손을 떨며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권 원장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복수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민준이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권 원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내 아내랑 닮았거든. 날 미치게 할 만큼 닮았어. 하지만 내 아내는 다른 놈이랑 도망쳤고 서연 씨는 도망칠 수 없지. 이제 알겠나?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뒤틀린 영혼을 가진 미치광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달려들어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권 원장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고 두 남자는 거실에서 뒤엉켜 싸웠습니다. 찻잔이 깨지고 액자가 떨어져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박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만해, 민준아.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자가 박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저런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순 없어. 권 원장은 옷을 바로잡으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현명하시군요, 박 여사님. 오늘은 이만 두 모자를 봐주지. 하지만 명심해. 다시 한번 나를 건드리면 서연 씨가 가장 먼저 고통받게 될 테니. 그는 사진 몇 장을 바닥에 던지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악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핏발 선눈으로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치료 중에 몰래 찍힌 서연의 고통스러운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놈이 아내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잔인한 게임을 끝내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권 원장이 떠난 후 민준의 집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다툼 소리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책상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공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권 원장이 던지고 간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을 담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몰래 찍힌 사진, 그녀가 저항할 힘조차 없을 때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들 사이에서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찍힌 날짜가 5년 전 교통사고가 났던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서연이 다쳤을 때 찍힌 사진이 권 원장의 서류철에 들어있는 걸까? 그때는 그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는 즉시 아내의 오래된 의료 기록 상자를 찾아 뒤졌습니다. 그 안에는 사고 기록 보고서와 병원, 진단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담당 의사 이름에 멈췄습니다. 권우성.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권 원장이 서연의 사고 직후부터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실은 그가 바로 신경손상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최종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였다는 점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마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걷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내의 모든 서류, 영수증, 처방전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재활치료 목록에 없는 약이 있었고 심지어 강력한 신경안정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의사라면 마비 환자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을 약들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모든 서류를 들고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친구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아내가 당한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목이 메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서류를 검토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내 말이 맞아. 이건 신경회복제가 아니야.
운동신경을 억제하는 약물이야. 장기간 사용하면 근육이 약화되고 반사신경이 마비돼 정말 마비된 것처럼 보이지.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마비를 시켰다는 거야? 지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 처방전을 보면 누군가 고의로 조작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 민준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했던 지난 세월, 아내를 간호하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이 모두 악랄한 음모의 결과였다니. 그가 믿었던 권 원장은 아내의 명예를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린 장본인일지도 몰랐습니다. 지수야, 혹시 원본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어? 증거가 필요해.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권우성 같은 사람은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을 거야. 민주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놈을 빗 속으로 끌어내야겠어. 오후에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다녀왔어요? 확인할 게 좀 있어서. 서연아, 혹시 5년 전 사고에 대해 자세히 기억나?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시장에 가고 있었는데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던 것만 기억나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병원에서 널 처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기억나? 그녀는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운이 좋으시네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충격받을까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흩어진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권 원장, 의미 없던 치료의 시간들, 그리고 그의 등장. 모든 것이 의도된 하나의 계획처럼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어. 5년 전 서연 씨의 원본 진료 기록이 조작됐어. 병원에서 보관하는 원본과 위조 서명이 된 사본,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해 가짜는 권우성이 만든 거야. 세상에. 민주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를 마비 상태로 두려고 일부러 조작했다는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 사고가 나기 전에 권우성은 임덕수라는 기업인의 주치의였어. 그런데 임덕수는 서연 씨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임덕수, 이름이 익숙한데 그때 큰 온수회사 사장이었잖아. 그의 아내가 측근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측근이 바로 권우성이었어. 사고 이후 권우성은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클리닉을 차렸지.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이 우연히 무언가를 목격한 것일까? 아니면 과거 그의 원한 관계에 휘말린 것일까?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가 불안해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촬영하고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밤이 깊어 서연이 잠들었을 때 그는 침대 곁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지며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군. 민준 씨. 계속하면 경고로 끝나지 않을 걸세.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이 그의 핏발선 눈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는 이 게임에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틈으로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그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차가운 숨결처럼 민주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5년 전에 나약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익명의 문자를 받은 후 3일 동안 민주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간헐적으로 끊기는 휴대전화 신호, 갑자기 작동을 멈춘 현관, CCTV. 그는 권 원장이 경고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 민주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강변의 작은 카페에서 의사 친구 지수를 만났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물결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원본 진료 기록 사본이야. 병원 내부 사람에게 부탁해서 겨우 빼냈어. 권우성 뒤에 시청 보건과 사람이 버티고 있더라.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군.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의심스러워서 조사해봤는데 그의 클리닉에 대한 보증 계약서를 발견했어. 서명자는 동해, 운수사장 김진태, 고 임덕수 회장의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야.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어머니의 먼 친척 형님뻘 되는 사람이었고 서연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가족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약값이며 권 원장까지 직접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때 가족 모두는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김 사장이 권 원장을 우리 가족에게 데려온 거였군. 맞아. 그리고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을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에 밝혔습니다. 민주는 서연이 막 깨어났을 때 김 사장이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권 원장이 이 분야 최고일세, 돈이 얼마가 들든 그 사람한테 서연이 치료를 맡기게. 그때 권 원장은 은인처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잘 짜인 덫이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사장을 만나야겠어. 지수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해. 네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게 해선 안 돼. 민주는 강철 같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김 사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예전처럼 호화로웠고 높은 철제 담장과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대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김 사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아닌가? 오랜만이군. 웬일인가?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있나? 민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장님께 아내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들며 옅게 웃었습니다. 아, 서연이 말이군. 재활은 좀 어떤가? 아직도 차도가 없나? 5년 전 사고 기억하십니까? 민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어허, 기억하고 말고 끔찍한 사고였지. 살아남은 게 다행이야. 그때 저희 집에 권 원장을 소개해 주신 분이 사장님이셨죠. 김 사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지인일세. 무슨 문제라도 있나? 민주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위조된 진료 기록, 엉터리 처방전, 그리고 날짜가 조작된 진단서입니다. 김 사장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재빨리 훑어보았고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두 사람이 제 아내를 해쳤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김 사장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작게 웃었습니다.
해쳤다니? 말이 심하군. 난 그냥 도우려고 했을 뿐이야. 서연이가 사고를 당하면서 끼어들지 말아야 할 일에 끼어들었거든. 이를 조용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끼어들지 말아야 할 일이라니요. 김 사장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서연이는 어떤 남자와 함께 있었어. 바로 임덕수 회장이지. 그는 회사 내부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고 격리 보조였던 서연이가 공교롭게도 비자금 거래 장부 사본을 가지고 있었지. 사고가 났을 때 그 증거는 사라졌고 서연이는 식물인간이 됐어.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의 비리 사건에 제 아내가 연루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알겠나. 사고는 사고일 뿐이지. 민준의 피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권 원장과 공모해서 입을 막은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조용히 시킨 거지. 김 사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살아있지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 그걸로 된 거야. 난 내 명예를 지켰고 권 원장은 돈을 벌었지.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니었나. 민주는 주먹을 쥔 채 이를 갈았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김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낮고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게, 민준이, 자네가 똑똑하다면 그냥 조용히 있게. 내가 일자리도 주고 돈도 줄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서연이에게 또 다른 사고가 생길지도 모르지. 민주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참을 수 없는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자네 힘으로는 어림도 없을걸. 김 사장은 비웃으며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자네는 모든 걸 잃게 돼. 민주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대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 민준이, 생각 한번 해보게. 5년 전 사고가 나던 바로 그 시간에 서연이에게 시장에 가라고 전화한 사람이 누굴까? 그 질문에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획 돌아섰습니다. 누구요? 김 사장은 악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자네 어머니일세. 민주는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라고? 김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집에 가서 물어보게. 그분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 말을 따랐을 뿐이지. 심장이 세차게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온몸이 분노와 공포 그리고 불신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저택을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산산조각난 믿음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김 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항상 존경했던 어머니가 며느리를 해친 원수에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빌려준 셈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에서 어머니 박 여사가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흠뻑 젖었구나. 민주는 어머니를 혼란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그는 목맨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5년 전. 왜 비 오는 날 서연이에게 시장에 가라고 전화하셨어요? 바늘과 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화들짝 놀랐고 손에서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민주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말을 들으신 거 맞죠?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난 몰랐어. 그냥 작은 심부름인 줄 알았지. 그 사람이 서연이더러 서류 한 장만 전해달라고 부탁하길래
난 정말 몰랐어. 민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머리가 윙윙 울렸고 흩어진 기억들이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민주는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그는 고개를 들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다시는 아무도 서연이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하나하나 되찾아올 겁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거칠게 울었고 창문을 통해 번개가 번쩍이며 민준의 굳게 선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옅은 안개 속에서 다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가 아내를 해친 자의 손을 자신도 모르게 빌려주었고 5년 동안 마비 상태로 누워있던 아내는 추악한 음모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앞에는 의료 기록과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글자 한 줄이 눈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옆에는 어제 김 사장과의 대화를 녹음해둔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자네가 조용히 있지 않으면 서연이에게 또 다른 사고가 생길지도 몰라. 노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녹음기를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지금 생과 사의 경계를 걷고 있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박 여사가 밤새 울어 헬쑥해진 얼굴로 나왔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에 계시면서 서연이 곁을 지켜주세요. 아무도 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아는 분을 만나 도움을 좀 청해야겠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민주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 천사처럼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다려줘. 내가 이 악몽에서 당신을 꺼내줄게. 그가 떠나자 작은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에게 죽을 가져다 주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대문 밖 담벼락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서 있다는 것을. 차창이 스르르 내려가고 안에는 권 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말했습니다. 준비해. 지금 집에 여자 혼자 있어. 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10분 안에 처리하고 흔적 남기지 마. 의료진 복장을 한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약 가방을 든 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 여사님, 권 원장님이 서연 씨에게 드릴 새 약을 보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박 여사는 익숙한 목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제는 이제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약만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더 좋은 약으로 바꾸셨어요. 그들이 말을 마치는 순간 다른 한 남자가 조용히 대문을 열고 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가 약물에 적신 수건으로 그녀의 코를 막았습니다. 역한 냄새의 박 여사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서연은 바깥의 소란에 힘없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밖에 누구 왔어요? 문이 벌컥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빨리 옮겨. 그분이 동네 끝 폐병원에서 기다리고 계셔. 서연은 겁에 질린 눈으로 약하게 몸부림쳤습니다. 누구세요? 이거 놔요. 하지만 그녀의 비명은 약물에 적신 수건에 막혔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카페에서 친구 지수와 경찰서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서류와 녹음 파일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건넸습니다. 친구인 임경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이건 아주 심각한 사건이야. 하지만 그들을 체포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권 원장과 김 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좋겠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조작된 처방전이 있어. 그리고 권 원장의 클리닉에 불법 약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 사진을 찍어올게. 임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사람을 붙여 감시하도록 하지. 하지만 아내와 가족의 안전을 확보해야 해. 그들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그가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만 들리더니 이내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아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베개, 끊어진 천 조각,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은 약물 냄새만이 그를 맞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그놈들이 서연이를 데려갔어. 병원에 데려간다고. 어느 병원이요? 나도 제대로 못 봤어. 그냥 검은색 차였어.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즉시 임경위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아내가 납치됐습니다. 검은색 세단, 차량 번호는 64가 319, 진정해. 마을을 빠져나가는 모든 길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어. 민주는 전화를 끊고 쏟아지는 빗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그는 모든 길을 뒤지고 주유소와 삼거리마다 멈춰 물었습니다. 마침내 길가 가게 주인이 손가락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차에 탄 남자 둘이 여자 한 명을 태우고 저쪽 폐병원 쪽으로 가던데요.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차는 비바람을 뚫고 질주했습니다. 폐병원은 잡초가 무성한 길 끝에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녹슨 간판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 시동을 끄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스치는 바람은 차가웠고 문은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 끝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서연은 쇠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있었고 권 원장은 주사기를 든 채 그녀 곁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지. 얌전히만 있으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날 거라고. 왜 남편이 서류를 뒤지게 만들었어?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악마야. 제발 민준 씨는 해치지 마세요. 해쳐.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건 자업자득이지. 이제 조용히 해. 곧 모든 게 끝날 테니. 그가 주사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민준이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손때. 권 원장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고 손에서 주사기가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전부 녹화하고 있었지. 민주는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녹화 중임을 알리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권 원장의 얼굴이 굳어지며 달려들었지만 민주는
그를 피하며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두 남자는 격렬하게 뒤엉켜 싸웠고 의료기구와 의자들이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서연은 몸부림치며 쇠침대에 몸을 부딪혀 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일격을 날려 권 원장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묶으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또 다른 차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돌아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양복 차림에 김 사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말했지, 민준이. 넌 도망칠 수 없다고. 그의 뒤에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내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핏발 선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아내에게 손대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김 사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럼 둘 다 죽으면 되겠군.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병원 정문이 부서졌습니다. 임경희와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모든 것이 혼란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권 원장은 제압되었고 김 사장은 도망치려다 붙잡혔습니다. 수갑 채워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정신을 잃었고 민주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거센 빗줄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눈으로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폭풍우 속에서 정의의 첫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취조실의 불빛은 희미하고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모든 것이 가라앉기에는 아직 일렀습니다. 권 원장과 김 사장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고 조사는 길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두 명의 주모자를 잡은 것은 더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임경희가 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권 원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압수한 서류 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비자금 장부, 유령회사, 영수증, 익명의 녹음 파일, 그리고 1284번이라고 휘갈겨 쓴 작은 USB 하나. USB를 열자 동해 운수와 관련된 중요 문서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령회사를 통한 자금 세탁 증거와 수익자 명단. 그 명단에는 유력 인사들의 이름과 위조된 관공서 직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딱딱한 숫자들 아래 그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 번 집에 찾아와 가족을 도와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파일 속 글자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데이터를 백업하고 압수하여 검찰로 이송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언론이 주목했지만 모든 것은 조작을 막기 위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사장과 권 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증인, 희생자의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은 안전한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쇠약했지만 정신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권 원장의 집에서 겪은 감금과 공포는 오히려 기묘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억의 조각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침대 곁에 앉아 아내의 앙상한 손을 잡고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다 말해줘. 서연아, 이제 말해도 안전해. 서연은 그를 보며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 회계팀 캐비닛에서 작은 테이프를 본 기억이 나요. 호기심에 USB에 복사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일일 줄은 몰랐는데 이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고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주는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말해봐,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지킬게.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임덕수 회장님과 익명의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장부를 조작하고 사업 파트너를 속이는 내용이었죠. 날짜를 보고 한 사람의 이름을 들었어요. 무서워서 꺼내지는 못하고 사본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동료 회계사에게 이걸 언론에 제보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 물건을 사오라는 전화를 받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여직원의 약한 위치를 이용해 입을 막고 그녀의 두려움과 생계를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임경위는 즉시 원본 USB를 찾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정밀 분석하고 목소리를 대조했습니다. 경찰은 권 원장의 하드드라이브에서 숨겨진 폴더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그가 민준의 집에 방문한 날짜, 시간, 그리고 가족과 맺었던 모든 약속들이 냉정한 자백처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뉴스는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민감한 인물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못했지만 소문만으로도 관련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약한 척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권 원장은 자신은 그저 돕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바로 서연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희미한 햇살이 병실 커튼을 통해 들어올 때 서연은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숨겨둔 곳이 있어요. 외할머니의 일기장 책에 뭔가를 숨겨뒀어요. 건강해지면 그걸 가지고 떠나려고 했어요. 민주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외할머니의 일기장, 항상 책장에 꽂혀 있던 그 책은 서연이 비밀을 숨겨두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책, 엄마가 아직 가지고 있는데 왜 진작 가져가지 않았니? 민주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어수선했지만 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낡은 손글씨 페이지 사이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안에는 테이프로 감싼 작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으로 돌아와 임경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데이터 분석실의 문이 닫히고 차가운 불빛 아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문가가 파일을 열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나이든 남성과 임덕수 회장의 목소리, 그리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 한 문장이 방안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내가 당신 목숨줄을 끊어버릴 거요. 아무도 알게 해선 안 돼. 정밀 분석 결과 그 목소리는 수익자 명단에 있던 한 인물. 그 지역의 유력 인사와 많은 부분이 일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단서를 잡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당신이 진실을 지켜낸 거야. 서연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들이 어머니와 당신을 해칠까봐. 그냥 모든 게 조용해지길 바랐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희생자가 직접 진실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거대한 그림자들은 더 이상 편히 잠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함께 공포도 커져갔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 궁지에 몰린 자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굳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 곁에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아무도 당신에게 손대지 못하게 할게. 그때 휴대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임경희가 전화를 받았고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식입니다. 방금 한 고위 공직자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다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이 뿌리내린 범죄 조직을 여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가졌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때 연약해 보였지만 이제 진실의 열쇠를 쥔 아내와 정의를 원하는 작은 그룹이 함께 있었습니다. 앞길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민주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을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USB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지 3일 후 민준과 서연의 삶은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진짜 폭풍우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뉴스는 비공개로 유지되었지만 권력층 내부에서는 이미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권 원장의 명단에 이름이 오른 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쳤고 어떤 이는 사건을 덮으려 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증인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마지막 열쇠를 쥔 서연은 그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날 민준이 병원에서 아내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을 때 임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민준 씨, 제 말 잘 들으세요. 방금 김 사장의 부하 한 명을 국경을 넘으려던 중에 체포했습니다. 그가 48시간 안에 서연 씨를 처리하라는 청부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장 아내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더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죽을 한 숟갈씩 떠먹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애처롭고 선한 눈을 보며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옷 갈아입어. 바람 쐬러 나가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특수 차량에 실려 교회의 안전가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변은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울었지만 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잠시나마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죠? 조금만 더 참아. 그들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면 우린 자유로워질 거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만약 또 잡히면 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당신에게 손대지 못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킬 거야.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소나무 그림자가 마치 다가오는 검은 손처럼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자정 무렵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 아침 뉴스를 기대해. 민주는 휴대전화를 든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모든 협박은 피해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문자대로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권우성 원장이 구치소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자살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임경희가 즉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자살이라고 믿지 않아. 누군가 꼬리 자르기를 한 거야. 그가 죽었으니
직접적인 증언은 모두 사라졌어. 이제 남은 건 김 사장과 원본 USB뿐이야. 민주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김 사장은 붉은 와인잔과 두툼한 봉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상관없다. 칼로 죽이지 못하면 여론으로 죽이면 되지. 증거를 조작하고 서연이 돈을 노리고 사건을 꾸몄다는 소문을 퍼뜨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녀는 더 이상 신뢰할 만한 증인이 되지 못할 거야. 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김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네가 덤비겠다면 진짜 이 게임을 조종하는 자가 누군지 보여주지. 그날 저녁 수많은 가짜 계정들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서연이 사실은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작된 사진과 심지어 서연의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 녹음 파일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는 화면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서연이 비열한 자들의 모함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민주는 아내를 꽉 껴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서연아. 당신이 죽으면 그들이 이기는 거야. 제발 살아줘.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해. 그는 그날 밤 바로 임경희를 찾아갔습니다. 임경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뻔뻔한 놈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원본 IP 주소를 추적했어. 모든 게시물은 김 사장 아들이 소유한 유령 홍보 회사에서 시작됐어. 아들이라고?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 젊은 CEO인 김민우라는 놈이 위장 광고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어. 그놈을 잡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거야.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임경희는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증인이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모든 걸 삼켜버릴 겁니다. 반격해야 해요. 그 순간 민준의 눈빛을 보님 경희는 그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밤 민준은 몰래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변장을 하고 동해 운수에서 해고당했던 전 직원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낡은 서민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 씨 남편분이시죠? 그 사건 알지만 무서워서 말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를 덮으려고 더러운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당신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박 씨는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김 사장이 서명한 가짜 급여, 명세서, 사본과 송금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협박당할까봐 공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면 전부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임경희에게 연락해 박 씨의 긴급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SNS에는 서연이 권 원장과 다투는 영상이 유출되었습니다. 돈을 흥정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었습니다. 여론은 양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김 사장이 승리를 확신하던 바로 그 순간. 다음 날 아침 국영방송에서 특별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재무서류 사본과 원본 녹음 파일을 확보했으며 음성 감식 결과 유포된 영상 속 목소리는 서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시에 흑색선 전 배후에 있는 계정이 김진태 사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뉴스를 본 김 사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택에서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동시에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전가옥에서 민주는 TV 화면을 보며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은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 잡힌 거죠? 응, 끝났어. 하지만 이건 정의의 시작일 뿐이야. 서연은 약하게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다시 사람답게 살 날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아직 눈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싸움이 끝났지만 어둠의 잔재가 남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정의를 향한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입구를 막아섰고 카메라 플래시가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서연이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누구라도 눈시울을 붉히게 할 만큼 굳건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 검찰, 그리고 화려한 옷차림의 김 사장 변호인단과 수십 명의 증인들 모두가 수년간 이어진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넘겨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를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증빙 서류 사본, 송금 명단, USB의 원본 녹음 파일, 음성 감식 전문가는 서연을 비방한 영상 속 목소리가 조작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숫자 하나, 계좌번호 하나하나가 단호한 목소리로 낭독되었습니다. 원본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법정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파일 속 남자는 김 사장의 이름을 부르며 사건을 무마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이 즉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는 증인을 모욕하고 서연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불완전하며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박 씨가 증인석에 섰을 때 법정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저는 동해 운수의 회계 보조였습니다. 급여 명세서와 송금 증빙 사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이 다른 사람들과 비용을 조작하기 위해 회의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의 증언은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검찰은 IP 주소, 전자거래 기록 등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들어맞았고 모든 시간대가 일치했습니다. 김 사장 측 변호인단은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협박 이메일과 서연이 돈을 노리고 무고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였습니다. 그들은 일부 증거가 절차에 맞지 않게 수집되었다며 증거 채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민주는 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절차상의 허점 하나가 부유한 자들에게 판세를 뒤집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자 모두가 기적 혹은 재앙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납치되었을 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인이 증거의 진위 여부를 집요하게 묻자 그녀는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본 뒤 힘을 얻으려는 듯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본 대화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수하고 맑은 대답에 법정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법정 밖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법정 문이 살짝 열리고 한 청년이 허둥지둥 들어와 서기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기는 봉투를 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께 이것은 제가 살아생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사죄와 진실입니다. 편지 끝에는 권우성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권 원장은 구치소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그의 서명과 파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서기는 즉시 재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사람 앞에서 파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권 원장의 힘겨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재생된다면 저는 직접 고백할 기회를 잃었다는 뜻이겠죠. 저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와 김 사장, 우리는 서현 씨 같은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어 녹음했습니다. 김 사장이 주모자이며 그 뒤에는 또 다른 세력,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림자가 있습니다. 서현 씨에게 그리고 제가 상처 준 모든 분께 사죄드립니다. 권 원장의 목소리는 흐느꼈고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그는 서류 사본을 쥔 채 몇 개의 은행 계좌번호를 말하며 자신이 살아남지 못하면 이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죽기 전 권 원장은 김 사장을 직접 지목하고 그림자라 불리는 또 다른 인물의 흔적을 남긴 영상 자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 사장의 변호인은 파일이 조작되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지만 전문가가 서명과 파일 생성 시점이 모두 권 원장의 사망 이전과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그림자는 누구인가? 라고 외쳤습니다. 김 사장은 잿빛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임경위가 일어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년의 은행 거래 내역에서 동해 운수계좌의 자금이 북성그룹이라는 재단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법적 대표는 바로 최동현, 민준이 다니던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최 회장,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 가족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마지막 연결고리로 지목된 것입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최 회장은 얼음장 같은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무고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악과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카메라는 박 여사를 비췄습니다. 그녀는 떨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서연을 본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서류도 충격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것다. 그는 증인석으로 걸어가 쉰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배우가 있다면 그 사람은 김 사장님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누구도 이유 없이 파멸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계속해서 한 사람을 가리킨다면 저 또한 수사기관에 협력하여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제 아내를 위해, 제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거짓에 희생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법정은 침묵했습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사 확대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새로운 폭탄이 터졌고 민주는 싸움이 더 길고 더 깊고 더 위험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결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불꽃이었습니다. 재판은 멈췄지만 진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은 그림자라 불리는 자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그 또한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중단된 지 일주일 후 도시는 거대한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김 사장 배우의 그림자에 대한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암시적인 기사를 쏟아냈고 SNS는 추측으로 들끓었습니다. 민준이 일했던 회사의 최동현 회장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한 피해자처럼 대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매일같이 자신이 돈과 권력 그리고 피가 뒤섞인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서연은 아직 쇠약했지만 정신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병상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무서워요. 그들이 멈추지 않을까봐. 나도 무서워.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러서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그때 임경위가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 원장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최 회장이 김 사장의 자금 세탁 창구인 북성그룹을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워낙 치밀해서 체포하려면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민준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 직원이니 다시 회사로 돌아가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발각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정문을 지나는 기분이 섬뜩했습니다. 모든 것은 예전과 같았지만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10층 유리방 안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를 통해 민준을 위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권위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자네 소식 때문에 시끄럽던데. 하지만 다들 곧 잊을 걸세. 다시 일하러 온 건 잘한 생각이야. 민준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전 그저 가족을 위해 일하고 싶을 뿐입니다. 최 회장은 그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가족, 특히 아내는 이제 좀 괜찮은가? 아무렇지 않은 듯한 질문이었지만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따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준이 가끔은 적게 아는 것이 편하게 사는 길일세. 어떤 일들은 깊이 파고들수록 제 무덤을 파는 격이지. 민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오후에 민준은 오래된 프로젝트 데이터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조용히 서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특수 USB를 꽂았습니다. 수백 개의 폴더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암호로 보호된 비밀 재무 보고서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임경위가 최 회장의 습관을 바탕으로 추측한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파일 목록의 첫 줄을 본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화기금, 정치후원금, 북성그룹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송금된 수십 건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위급 간부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데이터를 복사했지만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회장의 측근인 보안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민준 씨,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민준은 화들짝 놀라며 USB를 뽑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트워크 오류 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부탁하셔서요. 회장님이 당신 출입증 줘봐요. 민준은 애써 태어난 척 출입증을 꺼냈습니다. 팀장은 몇 초간 그를 쳐다보더니 돌아섰지만 그의 눈빛은 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는 건물 밖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임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데이터가 엄청납니다. 송금 명단도 있어요. 잘했어. 그대로 있어. 사람을 보내받으러 가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날 밤 민준이 막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 회장의 낮고 침착한,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네, 민준이. 하지만 다음부터는 서버실 문단속 좀 잘하게. 다른 사람이 보면 자네가 너무 호기심이 많다고 오해하겠어.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이 가득했고 열린 창문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새벽 3시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문이 살짝 열리고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가 달려나갔을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USB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빠져 방 전체를 뒤졌습니다. 서연이 잠에서 깨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데이터를 도둑 맞았어. 누군가 집에 들어왔었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미리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어. 그들이 USB를 가져갔어도 데이터는 남아있어. 그는 즉시 임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우리 시스템이 방금 해킹당했어. 당신이 보낸 데이터는 전부 삭제됐어. 등골을 타고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우린 벗어날 수 없나 봐요. 민주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불타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들이 데이터를 지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지울 수는 없어. 그는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가 회사 내부 서버에 남아있다는 것과 최 회장이 송금에 사용하던 개인 접속 계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녀와야겠어. 안 돼요. 잡히면 죽을 거예요. 서연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우린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해. 그는 아내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 믿어. 이번에는 꼭 돌아올게. 밖에서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새 USB를 챙겨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시의 다른 한편 가장 높은 유리방 안에서 최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부하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그가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좋아. 최 회장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물은 쳐졌으니 그가 감히 발을 들여놓을지 어디 한번 보자.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마지막 진실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비는 채찍처럼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되찾아야 한다. 새벽 1시 37분. 그는 회사 담장을 넘어 어두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임경희가 20분 동안 CCTV를 무력화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악마와 마주할 20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버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불빛이 심장 박동처럼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 USB를 꽂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파일을 해독하던 중 그는 함정계획이라는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최 회장과 고위 인사들의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시오. 모든 건 내 손안에 있소. 민준이는 그냥 장기말일 뿐이야.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놔둬. 그가 마지막 파일을 손에 넣는 순간 그게 바로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니까. 민준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함정이라고. 오늘 밤의 귀환은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말했지. 민준이 너무 깊이 파지 말라고. 민준이 획 돌아섰습니다. 최 회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민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자네가 멈추길 바랐을 뿐이야. 자네가 정의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나? 강자가 법을 만드는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나? 민준은 한 걸음 물러서며 불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는 없어. 최 회장은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돌렸습니다. 진실은 살아남은 자가 말하는 법이지. 천둥이 하늘을 찢었고 번개가 그의 광기 어린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준은 화면을 힐끗 보았습니다. 파일 전송이 92% 완료되었습니다. 몇 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당신은 서연이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어. 양심도 없나? 최 회장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심? 난 내 것을 지켰을 뿐이야. 그 여자가 호기심을 갖지만 않았어도 평범한 아내로 조용히 살았을 거야. 하지만 감히 그 파일을 열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민준의 피가 들끓었습니다. 그는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탕! 총성이 울렸고 총알이 그의 어깨를 스쳐 피가 솟구쳤습니다. 그는 고통을 무릅쓰고 최 회장의 손목을 쳐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와 기계음 속에서 격렬하게 뒤엉켜 싸웠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의 목을 조르며 속삭였습니다. 넌 이 세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준 나에게 감사해야 해. 너 같은 작은 노동자가 권력에 대해 뭘 알겠어? 시야가 흐려지는 절망의 순간 민준은 옆에 있던 서버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스파크가 튀며 작은 폭발음이 났습니다. 최 회장이 놀라 손을 놓는 사이 민준은 그를 서버 캐비닛으로 밀쳐냈습니다. 화면에 완료 100%, 데이터 전송 성공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네가 어디로 보낸 거야? 민준은 피를 흘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당신이 절대 알 수 없는 곳으로. 최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달려들었지만 바로 그때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임경위와 특수부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에서 공허함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칼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품에서 작은 약을 꺼내 삼켰습니다.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어. 그는 그렇게 속삭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최 회장은 하얀 거품을 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버 화면에 뜬 마지막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파일이 중앙수사본부로 전송되었습니다. 임경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네. 데이터는 안전해. 그의 죄는 모두 드러날 걸세.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빗소리가 마치 거짓 속에 묻힌 영혼들의 통곡처럼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임경위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셈인가? 민준은 멀리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서연이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차갑게 쏟아졌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는 누구도 이기지 못했지만 자기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운명의 밤이 지나고 일주일 후 세상은 최 회장의 죽음과 함께 그가 숨겨온 비밀들로 떠들썩했습니다. 민준이 목숨 걸고 확보한 증거는 거대한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앙수사본부는 모든 재무 기록과 녹음 파일을 공개했고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북성그룹은 해체되었고 김 사장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백발이 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틀렸었네.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민주는 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증오가 인간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갈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임경희가 서연을 찾아와 표창장을 건넸습니다. 두 분 덕분에 거대한 범죄 조직을 뿌리 뽑을 수 있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왔습니다. 서연은 약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전 이날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며느리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자신의 실수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아가는 서연을 보며 그녀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네가 용서해 주길 바란다. 서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어머니와 남편이 없었다면 전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후 서연은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바닥을 내딛는 약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에게는 승리였습니다. 민주는 언제나 그녀 곁에서 그 걸음을 지지했습니다. 천천히 할 수 있어. 나 해냈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오후 서연은 마침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는 소리내어 울었고 민주는 말없이 감동 어린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일어섰어. 5년 만에. 그리고 나 또한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워줬어. 서연은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눈물로 가득했던 작은 집은 다시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심은 국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 앞에 작은 상자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반으로 부서진 USB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진실은 묻힐 수 있지만 누군가 충분히 용감하다면 반드시 되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 미소 지었습니다. 난 내가 약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누구나 스스로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에 없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등불이야. 서연아.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 여사는 저녁을 차리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잔칫날이다.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밥 한 끼가 이토록 소중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행복의 연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민주는 툇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모든 고통과 증오, 상실감이 이제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인간은 쓰러질 수 있지만 영원히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기억으로 안에서 서연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여보, 들어와요. 밖은 추워요. 금방 들어갈게. 민주는 돌아서서 문을 닫았습니다.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툇마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더 이상 비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한 웃음과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잠들기 전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내가 당신의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문이 되어줄게. 서연은 눈을 뜨고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폭풍우를 지나왔어요. 이제 평온함만 남았을 뿐이에요. 작은 집은 달빛 아래 고요히 잠겼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지평선 너머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첫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실과 배신, 고통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깊이 묻힐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히지는 않는다는 교훈. 그리고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정의란 법정에서 울리는 망치 소리가 아니라 단 하나의 심장만으로도 불의에 맞서 일어서는 용기라는 것을. 햇살이 잠든 서연의 평온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처음으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큰 힘이 됩니다.